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미술평론가 이진숙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을 살펴봤습니다. 17, 18세기는 종교개혁 이후 절대왕정 체제의 정립,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화려한 귀족 문화에 이르기까지 계급과 신분으로 인간이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독자적인 존재로 느끼는 개인이 등장하는 모습도 함께 보았죠.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장면은 귀족들의 대표적인 로코코 문화였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 로코코에 반대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었죠. 바로 프랑스 혁명의 근간이 되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코코 미술에 반발하면서 젊은 화가들은 새로운 미술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혁명이 닥쳐옵니다. 오늘은 프랑스 혁명기의 대표적인 미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흥미진진 서양미술사 3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입니다. 자, 로코코에 대한 반발로 고전 고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죠. 특히 이 시대는 발굴붐이 불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1738년에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폼페이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748년에 부르봉 왕가의 나폴리 왕인 카를로 3세가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냐? 고전 고대가 책 속에 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화가 칼 브룰리오프는 폼페이 최후의 날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도 폼페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리스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서양 문명의 원류인 그리스는 16세기부터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고전 고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럽의 지원으로 그리스는 마침내 1830년 터키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또 고대의 유물과 예술품에 관한 관심을 폭발시킨 저작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독일의 예술사학자 빈켈만이 쓴 회화 및 조각에 있어서의 그리스 미술품의 모방에 관한 고찰, 이런 아주 긴 제목의 책이 하나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미학의 방향이 제시됩니다. 그는 그리스 스타일을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장식적이고 변덕스러운 로코코 문화의 대안을 발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신고전주의 미학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전 고대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로 그랜드 투어의 대유행입니다. 그랜드 투어는 서양 문화의 원류인 로마를 방문하는 장기 여행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요한 티슈바인이 그린 로마 깜파니아의 괴테라는 작품입니다. 괴테는 1786년부터 2년간 이탈리아를 여행하죠. 그리고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이탈리아 여행기라는 책에 쓰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괴테는 내가 드디어 세계의 수도에 왔노라고 아주 감회에 젖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순간 괴테는 독일을 넘어선 유럽의 지식인으로 당당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랜드 투어는 비라틴 계열 국가 출신의 지식인들이 서구 문화의 원류에 융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그랜드 투어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면 방구석 그랜드 투어죠.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던 서양 미술을 감상하고 지식을 쌓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문화의 뿌리와 우리의 현대적인 삶을 융합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랜드 투어의 대유행과 함께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그 정신적인 기원, 미학적 근거로 삼는 보편지향적인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빈 해밀턴은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지만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을 그렸던 칼 브룰리오프는 러시아 화가지만 오랫동안
로마에서 유학했습니다. 빈켈만 그리고 그의 초상화를 그린 맹스, 괴테 등은 독일인이었습니다. 신고전주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비드와 그의 제자 앵그르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국적과 전혀 상관없이 유럽의 보편적인 정신적인 기반인 고전 고대 문화를 사랑했죠. 그리고 그리기 방식에 있어서도 개성보다는 전범, 즉 전해져 내려오는 예를 따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지 작가의 작품들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주제도 고전고대의 신화나 역사적인 주인공, 영웅담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함께 신고전주의 미학이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가문의 맹세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려진 그림이죠. 이 그림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리비우스의 로마 건국사로 올라갑니다. 재밌게도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 이슬러 사라지게 되는 루이 16세예요. 루이 16세가 다비드에게 애국적 희생을 주제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던 겁니다. 더 이상 로코코 문화로는 지탱할 수 없는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었던 거죠. 물론 다비드의 그림은 루이 16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그림이었어요. 이전의 고전 대가들의 전범에 따라 그린 그림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대 건축물을 이용해서 명료하게 원근법적 공간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호라티우스 가문의 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죽음을 각오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림의 오른편엔 슬퍼하는 여성들이 보이죠. 여성 한 명은 알바론가의 크리아티우스 가문에서 시집 온 사람입니다. 여동생은 그 가문의 청년과 약혼한 사이예요. 그러니 여성들에게는 모두 슬픈 일들 뿐이죠. 호라티우스 가문의 두 형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막내가 용맹하게 살아서 결국 승리를 얻어냈고 로마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막내 오빠에 의해서 자신의 약혼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이 거기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어떻게 하냐면 그 여동생을 죽였다라고 극은 진행이 됩니다. 정말 공익을 위해서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림 안에도 공간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은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의 영향입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남성은 이성, 여성은 감성이라는 도식을 확고히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여권 신장에 철저히 눈을 감았듯이 신고전주의 미술의 주인공은 바로 남성, 영웅입니다. 이 그림은 다비드가 그린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보나파르트라는 그림입니다. 다비드는 프랑스 혁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후에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자 나폴레옹의 궁정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미술사 최고의 영웅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다비드는 지금까지 그려졌던 모든 군주 기마상을 점검하고 최고의 완결판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기마상은 군주를 찬양하는 최고의 도상입니다. 신은 말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공간 이동할 수 있어요. 농부는 말을 타기보다는 경작에 사용합니다. 말을 타고 세상에 군림하는 자는 바로 군주입니다. 말을 잘 다루는 기술은 그의 통치력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하죠. 다비드가 참조한 작품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벨라스케스가 그린 말을 탄 올리바라스 대공이라는 그림이에요. 스페인의 필리페 4세 때의 공작이었는데요. 기마술에 능했고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베르니니가 만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마상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조각이죠. 이러한 여러 기마상들의 전례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다비드는 성공했습니다. 말은 흥분해서 앞발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말을 탄 영웅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동요하지 않은 단호한 영웅상,
혼란에 빠져 길을 잃은 대중들에게 손을 들어서 갈 길을 제시하는 세속의 신 같은 모습. 그렇게 나폴레옹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침범한 오스트리아와 멜랑고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폴레옹은 혁혁한 전투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 유럽의 명성을 떨치게 되죠. 그림은 나폴레옹이 전설적인 영웅들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라고 보여줍니다. 말의 발 아래쪽 바위들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보나파르트, 한니발, 샤르마뉴라는 세 이름입니다. 한니발은 알프스를 처음 넘은 카르타고의 명장입니다. 샤르마뉴는 9세기 프랑코 제국의 왕으로 가장 큰 유럽의 왕국을 건설했던 왕이에요. 샤르마뉴처럼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나폴레옹의 야망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나폴레옹은 등장했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이었지만 나폴레옹은 혁명을 뒤집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혁명의 찬탈자라는 비판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영웅화했어요. 흥분한 말 위에 제복을 입은 늘씬한 꽃미남이 망토를 휘날리며 달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고전주의적인 포토샵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례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고전주의적인 방법론은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결점 없는 이상적인 존재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시선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0년 뒤에 화가 폴 들라로슈는 좀 사실적으로 나폴레옹을 좀 묘사해달라는 주문자의 요구를 받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폴 들라로슈가 나폴레옹을 싫어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져서요. 사실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자 초월적인 영웅의 모습은 덧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폴레옹은 지금 조그만 노새에 앉아서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힘겹게 추운 알프스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아무리 영웅이라 하더라도 모든 길을 알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력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폴레옹의 현지 가이드였던 도르사츠라고 해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지금 잔뜩 수심에 잠겨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의 머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영웅이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영웅의 환상이 깨진 것은 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비드가 그린 그림의 압도적인 조연은 잘생긴 말이었죠. 그러나 말은 초원을 달리는 동물이지 산악지역에서는 노새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노새를 탄 영웅 별로 그닥 어울리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사실 이 그림은 원래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처형당했던 루이 16세의 먼 친척벌이었던 스페인 카를로스 4세가 주문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비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비드는 이 그림을 4개를 더 그립니다. 하나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 3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소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도는 같지만 그림마다 말의 색깔이 달라졌고 나폴레옹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의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완벽한 영웅을 그리는 방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수괴들이 사랑하는 미술 방법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웅화 속에서 진실은 사라졌어요. 다음 세대 예술가들은 다시금 진실을 찾아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것은 낭만주의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성과 전례, 그리기 법칙을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에 반대해서 낭만주의자들은 감성과 독창성을 추구하게 되죠. 신고전주의는 형식적으로 매우 엄격했어요. 나라와 상관없이 비슷한 작품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전, 고대라는 보편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낭만주의는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스페인의 고야, 독일의 프리드리히, 영국의 터너, 프랑스의 들라크로아, 이들은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개성이 강한 낭만주의자들이었어요.
나폴레옹이 표방하는 자유평등 박애의 프랑스 혁명 이념은 모든 유럽 지식인들이 갈망하는 거였지만 나폴레옹의 침략은 민족주의에 불을 붙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들은 나라마다 각각 달랐습니다. 이 작품들은 스페인 화가 프란세스 드 고야가 그린 1808년 5월 2일 맘루크군의 공격이라는 그림과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 방어군의 처형이라는 두 세트로 된 작품입니다. 실제 이틀 사이에 벌어진 역사적 사실을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스페인을 내정 간섭하고 있었는데요. 스페인 왕정이 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신의 형을 호세 1세라고 칭하여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게 1808년의 일이에요. 새로운 국왕이 등장하자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했는데요. 스페인 민중들은 외국왕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패배하게 되죠. 이 역사를 고야는 두 세트의 작품으로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808년 5월 2일에는 용병이었던 맘루크의 공격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민중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죠. 화면 한가운데는 스페인 사람의 칼에 이슬람 복장을 한 맘루크 병사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맘루크라는 것은 이집트 출신의 용병들이었어요.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가 이슬람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는 이슬람 복장을 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이어나갔지만 결국은 마드리드 저항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혹하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전투용 랜턴의 강력한 빛에 비춰진 한 남자가 양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 자세는 십자가에서 순교한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스페인에 대한 나폴레옹의 통치는 이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그래서 이 그림은 후에 무고한 처형과 전쟁 반대를 표현하는 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네가 멕시코에서 행해진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을 비판했을 때,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그림이죠. 피카소가 1950년 한국 전쟁을 비판적으로 그렸을 때, 또 가장 최근에는 중국 작가 위에민준이 천안문 사태를 비판했을 때 모두 고야의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그렸습니다.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의 실패로 권력에서 쫓겨나고 결국 스페인에서도 그 세력들이 축출이 됩니다. 그러나 스페인에 자유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고야는 후에 은둔해서 자신의 별장에 블랙 페인팅 시리즈라는 어두운 그림으로 자신의 우울한 내면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블랙 페인팅을 그려나가던 고야는 1823년 77의 나이로 망명을 합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후에 보르도 앨범이라고 불리어지는 판화집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실려있는 거대한 어리석음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속에는 인간의 신체가 파괴되어 있고 고전적 비료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의 파괴를 의미하죠. 낭만주의자들은 이렇게 인간 이성 너머에 있는 광기, 일그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렸죠. 후에 인간의 본능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에게도 고야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이 작품들을 발표하던 1810년에 독일도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개가 세트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지금 먼저 보시는 떡갈나무 숲의 수도원은 프리드리히 고향인 그라이프스발트 인근에 위치한 엘데나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스웨덴과 프랑스 군대가 이 지역을 침략했을 때 요새를 지으려고 완전히 파괴를 해버린 것이었어요. 사실 고딕 양식의 중소 수도원은 독일의 문화적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 사이로 지나가는 장례 행렬이 보입니다. 이는 독일의 죽음을 의미하죠. 물론 프리드리히가 절망만을 그린 건 아니에요. 떡갈나무는 고대로부터 게르만 민족,
독일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잎을 떨군 떡갈나무는 폐허가 된 수도원보다 높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습니다.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세트로 그려진 바닷가의 수도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무엇을 그린 걸까요? 여기에는 소위 볼거리라고 말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넓은 바닷가에 작은 수도승, 그리고 하늘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더 이상 도상을 분석하고 스토리를 이해하고 의미를 새기는 머리로 이해하는 이성의 그림이 아닙니다. 거꾸로 대상을 별로 그리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감성의 그림이죠. 흔히 이 작품을 순고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순고미에 대해서는 이미 18세기에 에드먼드 버크가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버크의 정의에 따르면 순고미는 거대하고 무한한 것 앞에서 유한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입니다. 거대하고 무한한 것 앞에서 유한자는 우선 두려움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친 파도, 태풍이 치는 모습을 볼 때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멋있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바로 그게 공포가 아름다움이 되는 순간, 순고미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 순고미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세계를 예측 가능하고 규범화한 어떤 수의 세계, 즉 비례의 세계로 정리하고자 했던 그리스 로마의 방식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순고미는 기본적으로 무한한 것, 예측 불가능하고 설명 불가능하고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동시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자연, 그것은 무한자로서의 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광대한 하늘과 바다 앞에서 수도승은 더욱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무한자와 더불어 숨쉬고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렇게 무한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예찬은 독일 정신의 특징이기도 하죠. 영국은 나폴레옹이 직접 침략을 하지 못한 드문 국가였어요. 그 느낌이 그림 속에 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터너의 작품입니다. 제목이 눈폭풍, 알프스를 넘고 있는 한니발과 부대원들입니다. 부제만 들으면 신고전주의처럼 고전고대의 이야기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림의 숨은 뜻과 그리기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터너는 1802년에 파리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비드의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알프스를 여행을 하는데요. 그때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을 때 지나갔으리라고 여겨졌던 아우스타 협곡을 지나게 됩니다. 그것을 스케치하고 지금 배경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다비드의 그림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한니발과 비교가 되면서 당당하게 알프스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터너의 그림에서는 한니발은 화면을 압도하는 눈보라에 휩싸여 갖고 아예 찾기조차 힘듭니다. 여기 빨간 칸에 몇몇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도 한니발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니발이 아니고 화면 저 멀리 조그맣게 코끼리의 형상이 보이시죠? 아마도 그 코끼리 위에 있는 게 한니발의 모습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니발을 패배시킨 어떤 영웅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인간 영웅을 파멸시킨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의미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낭만주의에서는 영웅은, 인간은 자연재해나 운명 같은 예측 불가능한 힘에 의해서 파멸하고 맙니다. 지금 그림 속의 눈보라의 거친 힘은 태양조차 집어삼킬 듯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것은 밤의 장면이 아니라 낮의 장면이지만 이토록 어둡고 무섭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또 하나의 아주 재밌는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눈보라인가?
나폴레옹은 이 그림이 그려지던 1812년에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처절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러시아 원정이 실패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눈보라도 한몫을 했어요. 신고전주의는 위대한 영웅의 승리를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고 기록하기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낭만주의는 파국에 처한 인간의 위대한 파괴를 선호했습니다. 낭만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공포스러우면서도 경이로운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걸 좋아했죠. 터너의 작품을 고전적인 풍경화인 클로드 로랭의 오이디푸스의 기환이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취향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터너의 그림에서 가장 먼저 깨져나간 것은 고전적 풍경화의 안정감 있는 구도입니다. 로랭의 그림에서는 원근법이 분명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원근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분명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근법의 세계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대신 화가는 혼돈을 표현하는 역동적인 구성을 택했습니다. 격렬한 소용돌이 화문이 등장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작품에서도 소용돌이 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유난히 제목이 길어요. 눈보라. 얕은 바다에서 신호를 보내며 유도등에 따라 항구를 떠나가는 증기선. 나는 에어리얼 호가 하워치의 항구를 떠나는 밤에 폭풍우 속에 있었다. 라는 아주 긴 제목의 1842년 작품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길게 달았던 이유는요, 윌리엄 터너가 하고 싶은 말이 진정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터너는 그날 밤 4시간 동안 폭풍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터너는 폭풍을 정말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선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돛대에 묶어달라고요. 자, 선장이 말리죠. 그 돛대가 부러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명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터너가 고집을 해서 결국 돛대 끝에 매달려 있었고 4시간의 폭풍을 체험했고 다행히 터너는 살아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60이 넘은 터너는 폭풍에 뛰어들 만큼 정말 무모하고 낭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성의 법칙이라고 일컬어지는 원근법, 비례 등등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아는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본 것을 그렸습니다. 다시 자연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낭만주의자들의 그림을 쭉 펼쳐놓고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의 그림에서는 영웅은 패배를 하고 배는 주로 난파하고 산에는 눈보라가 치고 국회의사당에는 불이 납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재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낭만주의자들은 재난을 사랑한다기보다도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터너가 사랑한 변화는 자연의 변화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의 변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 총화, 증기기관이었습니다. 터너가 그린 배들을 살펴보면요, 범선이 아니라 증기선들입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증기선이 내뿜는 증기가 뒤범벅이 된 장관을 그는 즐겨 그렸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그림은 비, 증기, 그리고 속도, 대서부철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제목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그리고 싶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야 태초부터 존재했지만 증기는 터너 시대에 새로이 발명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였어요. 또 1825년에 드디어 최초로 증기기관차가 등장합니다. 그림에 그려진 대서부철도는 얼마 전인 1838년에 런던과 브리스톤을 이어주었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신문명을 터너는 그리고 싶어 했죠. 그리고 날은 비 오는 날을 골랐습니다. 비 오는 날 증기기관차가 증기를 뿜어내는 장대한 현대적인 스펙터클을 그린 것입니다. 자, 재난을 그리는 이 혼돈스러운 그림들은 당시에는 배척을 받았어요. 그러나 후에는 프랑스 인상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870년 보블 전쟁 당시 전쟁을 피해서 젊은 모네는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터너의 작품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1873년 해돋이 인상이라는 작품을 그려서 인상주의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미술사에 의미 있는 나폴레옹의 흔적 중에 하나가 동방원정입니다. 나폴레옹은 1798년에 영국군의 통로를 차단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3만 대군과 수백 명의 학자와 화가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지금 장 제롬이라는 화가는 1798년 9월 19일 날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기자 언덕을 산책하고 피라미드를 본 나폴레옹은 지금 그림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뒤에 보시듯이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죠. 바로 수행했던 부하들과 함께 갔던 많은 학자와 화가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야망을 무엇인지 확인했던 나폴레옹은 곧 이집트를 떠나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죠. 나폴레옹은 떠났지만 남은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소위 이집트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서 동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파리의 야경입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에펠탑이고 앞에 있는 것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입니다. 룩소르에 있던 오벨리스크가 1836년에 파리 콩코드 광장에 옮겨온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은 사조와는 상관없이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이란 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후에 제국주의 시기에는 동양을 서양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814년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는 그랑 오달리스크라는 제목으로 터키 여인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 오리엔탈리즘의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인이 쓰고 있는 터번, 푸른 커튼, 그리고 발끝에 있는 물담배, 손에 달려있는 공작새 털로 만든 부채 등등 모두 낯선 것들입니다. 이런 낯선 나라의 종교, 문화, 풍습 같은 것들은 서구의 이상이 포착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롭고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감성적이고 신비로운 것에 대한 관심은 낭만주의의 주요한 특징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감성의 강력한 표출, 이성에 대한 상상력의 우위, 합리성에 대한 비합리성의 우위가 낭만주의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신고전주의 예술가가 이성적인 지식인에 가깝다면 낭만주의 예술가는 영감에 사로잡힌 예술적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초상화는 녹턴으로 유명한 음악가 쇼팽이에요. 들라크루아는 쇼팽과 친분이 있었는데요. 쇼팽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보기 드문 교양인이며 진정한 예술가라고 치켜세웠어요. 지금 그림 속의 쇼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죠. 또 내면의 소리를 듣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초상화는 낭만주의적 예술 천재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그림은 1838년에 그려졌는데요. 그 해에 쇼팽은 여류 소설가 조르주 상드와 함께 지중해의 마요르크 섬에 함께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쇼팽은 오래전부터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요. 요양차 그곳에 갔었던 것이죠. 그곳을 들라크루아도 방문했고 그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 아주 격정적인 붓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쇼팽이 아주 영감에 사로잡혀 있는 순식간에 무언가 아주 천재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듯한 빠른 내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붓질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이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에 그려진 조르주 상드의 초상화도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연인이었던 두 사람을 함께 그리려다가 다음에 두 사람이 헤어지자 완성을 포기하고 캔버스를 둘로 나눈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이 어떤 구도로 그려졌었는지가 매우 궁금한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쇼팽은 원래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1830년에 파리로 오게 되죠. 그가 파리로 왔던 거는 연주 여행을 하러 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만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폴란드라는 나라 잘 아시죠? 굉장히 큰 나라지만 단 한 번도 독립된 나라로 제대로 살지 못한 슬픈 나라입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스웨덴의 침범을 받다가 나중에는 러시아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갈 때 폴란드의 젊은이들이 많이 나폴레옹과 함께 러시아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원정에 실패했고 그 이후로 더욱 억압적인 통치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1830년에 바르샤바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실패했고요. 쇼팽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쇼팽 역시 고국의 독립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1830년 유럽의 역사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에서도 1830년 7월에 혁명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1815년에 나폴레옹이 완전히 물러간 뒤에 왕정이 복구가 되었지만 왕정은 다시 부패와 무능력으로 얼룩졌죠. 결국 시민들은 프랑스 혁명의 깃발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변화를 사랑하는 낭만주의자답게 화가 들라크로아는 프랑스 미술사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한순간을 그려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리면서 들라크로아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요즘 아주 현대적인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혁명의 이런 제목을 붙일 예정입니다. 제가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지는 못했더라도 조국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에 기분마저 상쾌해집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을 사랑하는 만큼 멀리서 껴안아 봅니다. 이런 자부심 속에서 탄생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 속의 핵심 인물은 바로 자유의 여신인데요. 이 자유의 여신은 마리안느라는 젊은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둥근 인장은 1792년부터 혁명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인장입니다. 혁명을 상징하는 자유와 이성의 알레고리로 마리안의 모습이 이제 담겨 있죠. 마리안느는 해방된 노예를 상징하는 프리기안 모자, 꽃갈 모자를 쓴 젊은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라크로아의 그림 속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자유의 여신은 지금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슴을 드러낸 것은 마리안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안은 프랑스 3세끼를 들고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는 한 사람이 엎어져 있는데요. 자, 그 사람의 의상도 깃발과 똑같이 파랑, 하양, 빨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색깔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로써 들라크로아는 혁명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경애를 기꺼이 표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의 여신 뒤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의상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앞 사람은 실크햇을 쓰고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상클로트라고 불렸어요. 긴 바지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큘로트, 우리가 요즘 큐롯이라고 해서 입는 바지들이에요. 짧은 바지들입니다. 큘로트는 누가 입는 거냐면 바로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귀족들은 큘로트에 스타킹을 신는 차림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시민들 제3계급은 그냥 긴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상클로트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옆에는 자켓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데스카미사도스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소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의 주도 세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흥미로운 건 이들은 결코 사람 영웅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폴레옹이라든가
마라라든가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평등 박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로써 들라크로아는 프랑스 혁명의 한 장면을 그 가치와 이념의 측면에서 완전히 압축해서 한 장면으로 그려냈습니다.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그렸지만 사실 이 작품 때문에 들라크로아는 7년간 전시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젊은 작가에게 이것은 매우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뻔했습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이 영웅이 아닌 평범한 당대인들이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 넘어져 있지만 어떤 영웅적인 면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화면의 구성이 매우 혼란스러웠죠. 이런 것들은 고전을 모범으로 화면을 구성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웠던 것입니다. 젊은 낭만주의 화가가 그리고 싶었던 현대적인 주제 그리고 새로운 표현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후에 프랑스 예술과 문화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특히 이 작품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유의 여신 옆에 춤추는 듯한 제스처를 한 어린 소년이 보이는데요. 이 소년은 소설 속에는 가브로슈라는 인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상한 요정과 같은 건달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집도 없고 빵도 없고 불도 없고 사랑도 없었지만 자유로웠기 때문에 유쾌했다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19세기의 프랑스입니다. 집도 없고 빵도 없고 불도 없고 사랑도 없었지만 자유가 있었죠. 이 자유의 정신이 19세기 중반 이후 파리를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이 시기를 역사학자 홉스범은 이중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대변되는 정치혁명과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가속화된 산업혁명이 동시에 발생한 시대라는 말이죠. 이 시기의 미술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리얼리즘, 인상주의 등으로 역동적으로 변해갑니다. 오늘은 19세기 초반 등장했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미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고전주의는 서구 문화의 뿌리인 그리스 로마 문화를 미학적 근거로 하는 보편지향적인 문화였죠.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영웅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에 대한 반발로 각국에서는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 나라의 사정과 또 예술가 개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독창적인 예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예술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도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성에 대한 감성의 우위, 합리성에 대한 비합리성의 우위, 그리고 무한하고 신비한 것에 대한 관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혁명은 계속되었고 1848년 혁명 이후에는 농민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미술에서는 사실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1871년 파리 코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프랑스 혁명은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인간은 시민이 됩니다. 19세기 말 등장한 인상주의는 새롭게 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한 시민이 만들어낸 근대 문화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는 다음 강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문명의 양은 상상력의 양으로 측량된다. 이 멋진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술가와 과학자를 비교하면서 말하는데요. 과학자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고 예술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에 쓰일지 우리는 부단히 꿈을 꿔야 합니다. 자, 이 꿈꾸는 일을 예술가에게 할당했다는 것은 그 꿈이 부디 아름답기를, 인간의 영혼을 위한 좋은 일이기를 빅토르 위고가 원했기 때문이죠. 사실 21세기에는 요셉 보이스가 말한 대로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멋진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고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고 작곡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담는가 하는 일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 상상력의 양이 바로 문명의 양, 발전 정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꿈을 꾸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당신의 꿈이 우리 사회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